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하자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것도 아닌데 몸고생, 마음고생을 많이 해왔는데요. 인생이 꼬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가장 저를 괴롭게 한 존재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고발하고 하소연을 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나가시지 말고 꼭 엔딩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엄청 어려운 줄 알면서 성장했어요. 아빠는 제가 2살 때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서 오빠와 저를 키우셨습니다. 방 칸에 주방 겸 거실이 있는 좁은 집에서 살았는데 오빠가 남자라서 혼자 방을 써야 한다고 해서 방을 내어주고 저와 엄마는 반찬 냄새가 자욱한 주방에서 이불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10살 때 어느 날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돌고 있을 때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그런데 집안 형편을 생각해 꼭 참고 있었죠. 그런데 엄마와 오빠가 멀리서 21단 기어로 아주 비싸고 좋은 자전거를 끌고 오는 겁니다. 저의 집 형편에 그걸 살 수가 없는데 엄마는 자전거를 오빠한테 선물했더라고요. 오빠 자전거는 동네에서 인기가 엄청 좋아서 아이들이 매일 몰려들었어요. 다들 한 번만 타보면 안 되냐고 오빠한테 애원했고 오빠는 부탁을 거절하면서 즐기는 눈치였답니다. 저 역시 오빠한테 자전거를 태워달라고 졸랐습니다. 오빠, 나도 한 번만 타보면 안 돼? 두발 자전거를 한 번도 못 타봐서 엄청 타고 싶어. 안 돼. 이건 내 보물이로야. 나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탈 수 없어. 저리 꺼져.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사준 거면 나도 탈 자격이 있잖아. 야, 김진자. 너랑 나랑 같은 줄 아냐? 넌 딸내미고 나는 귀한 아들이잖아. 태생부터가 다르다고 이 멍청한 기집애야.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오빠는 나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 똑같잖아. 오빠가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면 엄마한테 이럴 거야. 시집년이 어디서 대들고 있어. 네 마음대로 해봐. 일러봐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저는 자전거를 만지지도 못해 서러워서 엄마한테 가서 일럭 다쳤더니 엄마가 손바닥으로 제 등짝을 갈기셨습니다. 이 기집애가 어디 오빠 물건을 손에 대려고 그래. 야, 이 기집애야. 주방에 가서 쌀이나 씻고 네 오빠 좋아하는 소시지나 구워놔. 남자랑 계집이 같은 줄 아나? 이년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줘도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너한테 내가 왜 투자를 하겠냐? 엄마 왜 오빠만 편애해? 나도 자전거 타고 싶어. 나도 오빠 자전거 타게 해줘. 아니면 나도 한 대 써주든가. 이년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자전거 타려만 해. 이 집애야. 여자는 주방에서나 노는 거야. 빨리 쌀 씻고 밥상 차릴 준비해. 엄마는 자전거뿐만 아니라 오빠에게는 늘 새 옷을 사주셨어요. 저는 해지고 낡은 이웃집 언니들의 옷을 몰래 입거나 오빠가 입다가 실증난 옷을 입으며 자랐죠. 또 오빠는 학교 다니면서 학원도 다니고 용돈도 푸짐하게 받으면서 지냈어요. 누가 보면 가난한 집 아들이라고 생각도 못할 만했답니다. 저 역시 가난한 건 저희 집에서 저뿐이지 오빠는 다른 집에 사는 자식처럼 보였어요. 세월이 흘러 제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엄마는 교복을 새로 맞춰주는 게 아니라 교복이 작아서 못 입는 언니들에게 얻어와서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국민학교만 나오면 됐지 중학교까지 가려고 하냐? 기집애가 욕심은 많아가지고. 엄마, 나랑 오빠랑 왜 이렇게 차별해? 이년아, 네 오빠는 똑똑한 수제잖아. 시험만 봤다 하면 무조건 1등이라고. 그런데 너는 어떠냐? 네 성적은 네가 잘 알지? 또 걔집에는 공부할 필요 없다. 허튼데 돈을 쓰는 거라고 내가 누누이 말하자니. 여자는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서 사는 게 운명이라고. 준자 넌 괜히 허튼데 돈을 갖다가 치면서까지 공부하면 이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중학교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1등도 하고 상장도 받을 거라고. 아이고 육감을 떨고 있네. 기집애가 상장 받아서 뭐 하려고. 나중에 시집가면 애나 키우면서 사는 게 여자야. 사내 자식은 큰일을 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거고 기집애는 조신하게 남자 그늘 아래서 살림이 나는 존재라고. 그러니까 허황된 꿈은 그만 꾸고 밥이나 차려라. 엄마의 차별은 나중에 더욱더 커졌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크게 상처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빠가 학교에 가기 전 아침밥을 먹고 엄마한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나 돈 좀 줘. 오늘 친구들이랑 독서실에서 공부하기로 해서 밥값이랑 문제집도 새로 사야 해. 오야, 오야. 우리 아들이 쓰는 돈은 내가 아낌없이 줄 수 있지? 자, 여기 있다. 이걸로 네 친구들 밥까지 다 사줘. 오빠가 10,000원짜리 지폐 5장을 받고 나가자 저도 엄마한테 손을 벌렸습니다. 엄마, 나도 학비 내야 해서 돈이 필요해. 지로용지 받지? 오늘이 등록금 내야 하는 마지막 날이야. 아씨, 넌 그놈의 학비 달라는 소리 좀 그만해라. 무슨 기집애가 학교에서 공부하겠다고 돈거리기만 하니? 네 스스로 좀 벌어서 갖다 내면 어디가 덧나냐? 엄마, 방금 오빠한테는 5만원이나 되는 큰돈을 용돈 쓰라고 줬으면서 내 학비는 주기가 아까운 거야. 당연히 아깝지. 야, 학교 가서 형편 어려운 애들한테 학비 면제해주는 거 알아봐라. 담임한테 집이 가난해서 돈 못 내겠다고 배째라고 하란 말이야. 싫어.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잖아. 엄마가 오빠한테 쓰는 돈의 반만 나한테 써도 충분히 학비를 낼 수 있다고. 그리고 매일 오빠 점심 도시락도 내가 싸고 있잖아. 이 정도면 수고비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2년 봐라. 집에서 도시락 좀 싸고 밥 좀 했다고 돈을 달라고 하네. 얘가 아주 나이 강도가 따로 없네. 이래서 기집애는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난 너한테 학비 못 주니까 학교를 때려치우든 학비 면제를 받아서 다니든 니는 알아서 해. 엄마는 누가 지나치게 저와 오빠를 차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 형편이 어렵다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비를 겨우 면제받았답니다. 아빠 없는 가정이라 쉽게 통과가 되었죠. 중학교는 그렇게 공부해서 졸업하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갈 무렵에 엄마가 저를 불러앉혀서 통보를 하셨습니다. 김준자, 너 고등학교 가지 말고 취직해라. 내가 벼룩시장에서 봤는데 나이 무관하게 직원을 뽑는다고 하더라. 네가 결혼자금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니까 일해서 돈 모아라. 그리고 조용히 시집가서 살아. 엄마, 지금 나 고등학교 보내주는 돈이 아까워서 이러는 거야? 내 나이 16인데 벌써부터 시집갈 돈을 모으라고? 지금이 쌍팔년도야. 지금 그걸 딸한테 할 소리야. 이 기집애가 또 엄마 말에 토를 다네. 엄마가 여자로 살아봐서 아니까 너한테 조언해주는 거야. 다른 집 딸년 같으면 신경도 안 쓴다고. 그리고 너는 날이 갈수록 싸가지가 되어서지냐. 아주 그냥 싸가지에 밥 말아 처먹은 년 같다고. 머리 좀 컸다고 엄마한테 대들긴 하고 말이야. 이래서 기집년은 잘해줄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그래 됐어. 나도 엄마한테 등록금이나 학비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야. 그리고 내년에 독립할 생각이었거든? 엄마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내가 고등학교를 가든 공장을 가든 신경 쓰지 마. 아, 그래. 그거 아주 잘한 선택이다. 그렇게 독립해서 일찌감치 남자 만나서 동거하면 딱이겠다. 너 얼굴은 봐줄만 하니 금세 남자가 생길 거다. 그럼 남자 그늘 아래서 살면 너한테 큰 이득이라고. 엄마는 끝까지 저에게 한 푼의 지원 없이 내쫓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17살에 집을 나왔어요. 학교에 들어가는 건 포기하고 숙식이 가능한 일자리를 찾아갔어요. 여러 곳에 면접을 보러 다녔는데 가장 마음씨가 좋아 보이는 분의 식당에서 일하기로 했답니다. 공사가 한창이던 구역에 있던 한바집이었는데 시장 아줌마가 인품도 좋으시고 제가 학교에 못 다니고 일을 하러 왔다고 하니 당신의 방에서 같이 지내보자고 하셨어요. 사장님은 엄마와 같은 세대였는데 생각하는 게 천지차이였습니다. 춘자야, 너 결혼 빨리 할 생각은 접어라. 내가 널 제대로 키워줄게. 이 식당에서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나중에 네 식당을 내든 다른 꿈을 키워봐. 공부를 손에서 놓지 말아라. 틈틈이 검정고시 공부도 하고 나중에는 대학에도 들어갈 꿈을 꾸라고. 서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제가 다 이룰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사람이 못할 것 아무것도 없어. 남들은 다 아는데 너라고 못할 이유가 있겠니? 듣고 보니 그러네요. 저라고 못할 이유가 없겠어요. 사장님 저 열심히 살겠습니다. 식당 일도 잘할 거고 공부도 틈틈이 해서 꼭 성공할게요. 식당 일은 그런대로 할 만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자랐기 때문에 금세 배워서 손님 맞이를 했답니다. 그렇게 사장님의 조언대로 열심히 지냈더니 20살이 되었을 때 검정고시를 합격한 건 물론이고 수능시험을 봐서 야간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살았더라면
절대 이루지 못했을 일들이었죠. 진짜 좋은 어른을 만나 꿈을 키워가면서 한 발짝씩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디며 성장했어요. 몇 년 뒤 야간대를 졸업하고 한바집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사장님께 큰 절을 올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대학도 졸업하게 되었고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왜 내 덕이냐. 준재 네가 스스로 해낸 거지. 여하튼 네가 잘 돼서 너무 좋다. 여기 자주 찾아올 생각 말고 아주 가끔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떠오르면 밥이나 먹으러 오렴. 사장님은 저한테 정말 엄마 같은 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나도 자식이 없었는데 준재 너와 연을 맺게 되어서 진짜 엄마가 된 기분이다. 아무쪼록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 모두 잘 되기를 바란다. 저는 엄마 같은 사장님의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울다가 인사를 하고 두 번째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해서 건축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은 공사가 끊이질 않아서 일이 없을 때가 없었습니다. 건축 이론과 실습을 배운 바탕으로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매일 일하는 곳이 건설 현장이다 보니 거친 사내들을 매일 상대했어요. 여자가 공사장에 와서 걸리적거린다고 막말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희롱의 말을 하며 떨어져라 제 신체 부위를 쳐다보는 남자들이 넘쳐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멀쩡하고 괜찮은 남자도 있더군요. 목수 일을 하는 젊은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늘 제 편이 되어주며 막말하는 놈들을 혼내줬습니다. 이봐 아저씨, 방금 뭐라고 한 겁니까? 저 건축사 아가씨한테 엉덩이가 어떻다고요? 빵댕이가 빵빵해서 애를 잘 낳게 생겼다고. 왜? 내가 한 말이 거슬리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따위 희롱을 하고 자빠졌어요. 당장 여자분한테 사과하세요. 이 목수 새끼가 왜 지랄병이 도는 거지? 아, 너 저 기집애를 잡아떼고 싶어서 편을 들어주는 거냐? 그렇게 마음 얻어서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이 자식아,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데 내가 먼저 잡아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나대지 말고 주둥이 싸물고 나무 토막이 안 써라. 이 새끼 안 되겠네. 주둥이에 똥 묻은 걸레를 물고 마음대로 짓거리네? 어이 아저씨, 말이라는 건 삼키면 당신의 것이지만 뱉는 순간 주인이 바뀌는 거요. 지금 당신이 희롱한 말들로 저 여자분을 불쾌하게 했으니 좀 맞읍시다. 여기 공사장에서 사람 하나 대줘도 조사할 사람 없으니 내 손 한번 대줘 보라고. 이 새끼가 까불고 있네. 뭐? 네가 날 조리겠다고? 그래 이놈아 덤벼봐. 오늘 네 몸뚱아리를 찢어줄 테니까. 제가 희롱당하는 걸 본 젊은 목수가 이를 내려놓고 금목으로 입에 걸레를 문 인부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엔 다른 목격자도 없었고 말리는 사람이 없으니 돼지게 처맞고 구석에 처박혔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목수에게 커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목수님 같은 분은 처음 보네요. 다들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거나 희롱과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는데 고맙습니다. 고맙긴요. 저런 인간은 제가 가장 징후하는 쓰레기들이에요. 커피 잘 마실게요. 건축사님. 그는 커피만 마시고 저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저에게 관심이 있어 보호해준 건가 싶었는데 그냥 인간성이 훌륭한 사람이었던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 공사 현장을 다니게 되면서 그 목수에 대한 기억을 잊고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제가 일하던 한바집 근처에 공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엄마 같은 사장님을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손님이 몇 있었는데 눈치 볼 필요가 없어 사장님한테 반갑게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저 왔어요. 보고 싶었어요. 이게 누구야? 준재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야? 더 예뻐졌구나. 사장님이야말로 요즘 연애하세요? 왜 이렇게 고우신 거예요? 사장님이 젊은 아가씨로 보여서 식당을 잘못 찾아온 줄 알았다고요. 이거 유머가 좀 늘었나 보네. 어쨌든 듣기에는 좋다. 아 준재야, 여기 내 조카가 와 있어. 인사 좀 할래? 아, 사장님이 그렇게 자랑하던 조카님이요? 이제야 얼굴을 보게 됐군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머나, 제 동네에 봤던 목수님 맞죠? 알아보시는군요.
네, 맞아요. 전 아까 건축사님이 들어왔을 때 한눈에 알아봤어요. 우리 고모랑 같이 살았던 분이라니 인연이 깊은 것 같네요. 세상에, 목수님이 사장님 조카였다니 진짜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그러자 사장님이 껄껄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두 사람이 아는 사이였구나. 지금 둘 다 미혼인데 한번 사귀어보는 게 어떻겠니? 저와 목수님은 사장님의 말씀에 웃지 못하고 얼굴에 새빨개진 채로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 말대로 저희 두 사람은 운명 같은 사랑을 시작하게 되었고 둘도 없는 연인이 되었답니다.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어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저희 집에도 아주 오랜만에 찾아갔습니다. 엄마는 달라진 거 하나 없이 오빠를 위해 모든 걸 바치며 지내고 계셨어요. 오빠는 명문대를 나와 외무고시를 수년 동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험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어서 계속 떨어졌다고 하네요. 저는 집 안에 들어가다가 문턱에 발이 걸려 쿵 소리를 내며 넘어졌습니다. 그러자 오빠가 성급하게 뛰어나오더군요. 뭐야, 괜찮아? 응, 난 괜찮아. 다치지 않았어. 고마워, 오빠. 아니, 너 말고 네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 말이야. 바닥에 내팽개쳐서 만들어진 거 아니야? 내가 꺼내서 확인해봐야겠네. 뭘 사왔는지 좀 볼까? 넘어진 동생보다 바닥에 떨어진 선물이 중요했던 오빠는 포장을 뜯어보더니 짜증을 내더군요. 아이씨, 이게 다 뭐야? 싸구려 옷이랑 음식뿐이잖아. 야, 난 메이크 아니면 안 입어. 이런 시장표 옷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고. 다른 거로 바꿔와라. 뭐? 오빠 지금 나랑 10년 만에 만나는 거야. 그런데 내 얼굴을 쳐다도 안 보고 선물만 확인하고 바꿔오라 마라 하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하네. 너 시집가냐? 이 남자 돈 좀 있는 집안 아들이냐? 아이, 나 용돈 좀 줘. 이제 할 식구가 될 것 같은데 돈 좀 받았어도 되겠지?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남편감을 처음 보고 하는 소리가 용돈을 달라는 거야?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냐? 엄마가 돈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나 내년에는 무조건 시험 붙어야 해. 문제집이랑 도서실 비용이 필요하다고? 역시나 오빠도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오빠의 눈치를 봐가며 지내는 게 티나게 보였어요. 들어보니 엄마가 설거지 알바를 두탕 뛰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두 사람을 도와줄 생각이 없었고 집에 찾아간 목적이 결혼 소식을 알리는 것이라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엄마, 나 결혼해. 여기 이 남자가 내 남편 될 사람이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런데 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너 알아서 해라. 엄마, 나한테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돈 얘기 말고 다른 건 궁금하지 않아.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데리고 온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고 좋은 남자인지 궁금하지 않아. 시집 가면 출가 외인인데 뭐하러 궁금해하냐. 그리고 니년이 집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엄마한테 그런 걸 기대하는 거야. 니년이 오빠 뒷바라지 할 돈을 보내주긴 했냐? 도저히 안 되겠네. 엄마랑 오빠랑은 대화 자체가 안 돼.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난 결혼한다고 말했으니까 결혼식에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키아라 씨, 거기 가면 네 오빠한테 돈 좀 줄 거냐? 돈 주면 이 몸이 행차해주지. 정말 창피하다. 엄마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물론 나도 집 나가서 연락 끊고 지낸 건 잘못했지만 너무하다 생각하지 않아? 아, 나 떡이다. 기집년이 어디서 돈에 힘을 주고 대더라. 재수없게 떠들지 말고 돈 안 줄 거면 나가라. 네 오빠 공부해야 하니까 방해 말고 나가라고. 제 예비 남편은 입을 열지 못하고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보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저는 그에게 그만 나가자고 했고 다시 친정 식구와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이와 저는 시댁 식구들과 한바지 사장님의 축하를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괜찮은 신혼집을 얻어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사장에서 같이 일했기 때문에 안과 밖에서 항상 붙어 다녔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을 낳게 되었고 새 식구가 더할 나위 없을 만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자식을 낳고 엄마 생각이 나서 친정에 딸을 데리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계집아이를 낳은 게 무슨 자랑이냐며 뭐하러 왔냐고 화를 내시더군요. 결국 엄마와 오빠와는 더는 만나면 안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 친정에는 발길을 끊어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친정 식구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오빠라는 인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혼자가 아닌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오빠 결혼해? 외무고시는 합격했냐? 합격한 지가 언제인데 그걸 뭐냐? 그리고 이쪽은 네 새언니 될 사람이다. 네 새언니 시댁이 바로 이 옆 동네더라. 그래서 거기 다녀오는 길에 들렸다. 저는 무시하고 문전박대를 하려고 했는데 새언니라는 사람에게 이상하게 보일까봐 억지로 두 사람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밥을 차려주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새언니라는 사람은 오빠와 데카코만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만큼 똑 닮은 성격이었습니다. 아가씨, 반찬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살다 와서 이렇게 짜고 매운 건 못 먹어요. 이탈리아산 치즈나 스페인 양고기 같은 건 없나요? 그러게, 우리 집사람이 먹을 만한 게 없네. 야, 준자야, 마트 가서 좀 사와라. 새로 밥상을 차려야겠다. 하하,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밥 차려주는 사람으로 보여? 이봐요, 새언니 추민인데 심각하게 예의가 없으시네요. 누가 우리 오빠 마누라 아니랄까봐 하는 듯이 어쩜 그렇게 똑같아요? 걔가 칭찬이죠. 제 남편이 잘나서 외교관이 된 인물이니 똑같아 보였다면 듣기 좋은 말이겠죠? 여하튼 제가 먹을 게 없으니까 장 좀 봐와야겠어요. 난 배고플 때 말하기 싫으니까 더 말 시키지 말고 빨리 다녀오세요. 아우, 내 팔자야. 걔 등신 같은 오라버니를 둔 것도 모자라 공감 능력 떨어지는 걔 붕딱 같은 새언니를 두게 생겼네. 저는 대놓고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올케가 피식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역시 듣던 대로 무식하시네. 누가 나타내 다닌다더니 정말 수준 알만하네요. 아가씨 나한테 잘 보여야 좋을 거예요. 우리 집이 제발 뺨치는 부잣집이라 나중에 콩고물을 빨아먹고 싶으면 시키는 대로 밥상 다시 차려와요. 어서 right now. 제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표출하기 직전에 남편이 다가와 밥상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한테 밥 주는 게 아까우니까 그냥 나가시죠. 이탈리아 치즈든 스페인 양고기든 밖에 나가서 처먹고 꺼지라고요. 야마마 부부가 아주 싸늘로 무식하네. 여보, 당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상주한 거야? Shut the fuck이네. 얼른 나가자. 재수 못 묻겠다. 제 남편이 강렬한 눈빛을 쏘아대자 두 소시오패스는 혀를 차며 투정했습니다. 저는 오빠의 결혼식에 가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할 때 무관심하던 오빠한테 축하해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고 세연이라는 인간도 마주치고 싶지 않아 또다시 연락을 끊고 지냈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 제 나이 50대가 되었고 딸아이가 성인이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여전히 목수와 건축사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제 딸아이는 제가 자란 환경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사랑과 지원을 받게 해주면서 잘 키웠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저희 세 식구만 생각하며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빠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외교관이 된 지 20년이 된 오빠는 미국에서 외교관으로 지내며 처자식을 두고 가정을 꾸린 가장이 되어 있었죠. 저에게 연락을 한 건 친정엄마한테 일이 생겨서였어요. 야, 진자야, 엄마가 대장암이란다. 엄마 아픈 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연락했다. 암? 엄마가 암에 걸렸다고. 얼마나 안 좋은 건데? 심한 건 아니고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더라. 내가 한국에 못 들어가니까 네가 좀 정리 좀 해야겠다. 모시기 싫으면 그냥 요양원에 버리든지. 오빠 진짜 대단하다. 오빠만 보고 인생을 산 엄마를 요양원에 버리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빠가 그러면 안 되지. 야, 전화 들어온다. 요양원에 버리기 싫으면 그냥 놔둬. 엄마 혼자 수술받고 알아서 지내겠지. 오늘 내 아들 생일이어서 파티하러 가야 하니까 이만 끊는다. 저희 오빠는 미안함과 감사함을 모르는 인간이긴 했는데 자기만 바라보고 살았던 엄마를 버리는 개 같은 놈인지는 그때 알았습니다. 엄마한테 잘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외교관이 되고 나서는 엄마를 토사구팽한 것 같았어요. 제가 엄마와 연락을 끊긴 했지만 대장암 소식을 듣고 나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과 딸에게 잠시만 친정에 다녀온다고 전하고 혼자 엄마를 만나러 내려갔습니다. 수술하고 태어난 엄마는 집에서 힘없이 누워있었어요. 엄마 나왔어. 딸내미를 그렇게 미워했으면 아들한테 효도받고 잘 살아야지. 꼴이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내 딸 춘자잖아. 내 얘기 그동안 잘 지냈니? 예미 원망 많이 했지. 그래, 원망 많이 했어. 오빠만 자식 취급하고 나는 창밖도 못 되는 취급당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암에 걸려 수술받았는데 아들이라는 인간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야? 미국에서 일이 바쁘니까 못 오는 거지. 준자야, 예미가 죽을 때가 되어서 그런지
네 생각을 참 많이 했다. 너에게 미안한 게 너무너무 많아. 그걸 이제 알았어? 참 고맙네. 내 나이 50이 넘어서야 사과를 받네. 그래서 수술을 잘 된 거야?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셔?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라. 항암 치료 몇 번 받으면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질 거라고 했어. 그래도 다행이네. 괜찮아질 수 있다니까 마음이 놓여. 준자야 미안하다. 미안하고 정말 미안해. 이 엄마가 죽는 그날까지 너에게 사과하마. 미안해 딸아. 됐어. 미안한 건 나도 마찬가지야. 엄마가 오빠만 떠벌떼고 살아서 미워하며 산 게 수십 년이라고. 나도 자식 낳은 엄마라서 그런지 엄마한테 미안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 우리 지금이라도 화해하고 잘 지내봐. 내가 옆에서 엄마 간병할 테니까 이번 기회에 남부럽지 않은 모녀 사이가 되어보자고. 그러자 엄마는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셨고 당신이 무슨 염치고 저에게 간병을 받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를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고 앞으로 엄마와 많은 사랑을 나누기로 결심했답니다. 거동이 불편한 엄마의 또 오줌을 받아주고 씻겨주고 음식을 먹여드리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간병이 서툴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저귀 가는 것도 고수가 되었고 엄마의 숨소리만 들어도 배가 고픈지 뭐가 하고 싶은지 대번 알아듣고 하고 싶어 하시는 걸 해드렸습니다. 엄마의 암은 1년 뒤에 완전히 사라졌어요. 제가 남편과 딸이 있는 집과 친정집을 사나흘씩 오가며 엄마를 돌봤죠. 제가 없는 날은 간병인에 서서 돌봐드려서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었답니다. 그런데 수술 후유증으로 엄마는 거동이 계속 불편하게 지내셨어요. 두 다리로 걷는 게 힘들어서 거의 집에서 누워 계시거나 휠체어를 타고 외출하셨습니다. 그 옆에는 항상 제가 있었고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을 엄마와 함께 보냈어요. 저는 뒤늦긴 했지만 엄마를 위해 헌신하면서 지난 죄책감을 조금 지울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간병한 지 만 5년이 지나자 건강을 되찾고 잘 움직이셨어요. 엄마, 이젠 부엌에서 밥도 하시고 산책도 혼자 하시네? 그동안 몸고생 많았는데 정말 다행이야. 이게 다 우리 딸 춘자 덕이지.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진작 황천길 갔을 거다. 그런 말이 어딨어. 무섭게 황천길이니 저승길이니 그런 말 하지 마. 난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고맙다 딸아. 준자야, 이 엠미가 많이 미웠을 텐데 이렇게 돌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이 엄마와 남은 생은 널 위해 살아보고 싶다. 내가 소녀랑도 데이트하고 사위한테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면서 엠미 노릇을 똑똑히 할게. 정말이지? 좋아. 그럼 앞으로 우리 식구들 자주 데리고 올게. 엄마 말씀대로 저는 남편과 딸을 자주 친정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몇 달 동안 엄마가 준 애정은 정말 기쁘고 감사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 집에 일주일 만에 내려왔는데 그 자리에 오빠와 올케 언니가 와 있더군요. 저는 아주 오랜만에 본 두 사람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빠, 새언니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랑 본 지 거의 20년 만인 것 같네.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가 이 지경인데 왜 이제야 온 거야? 내가 그런 것도 너한테 보고해야 하냐? 그리고 엄마 집에 오면서 빈손으로 온 거냐? 야, 오빠는 대단하다. 어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니?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사춘기 소년처럼 틱틱거리면서 말해? 아주 잘났다. 너랑 할 말 없거든. 나 볼일 다 봤으니까 그만 미국으로 들어간다. 볼일? 무슨 볼일? 엄마 모시고 가려고 온 거 아니야? 내가 엄마를 모시고 간다고? 야, 엄마가 미국에 어떻게 가냐? 사람은 주제에 맞게 살아야 한다고. 내가 여기 온 건 엄마가 가실 날이 얼마 없는 것 같다고 유산 준다고 불렀어. 이 집 명의를 내 걸로 해주고 아버지가 남긴 선산을 받았다? 대충 10억은 벌어가는 셈이지. 엄마로 오빠한테 유산을 모두 줬다고? 엄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인간이 엄마한테 어떻게 한 줄 알면서 유산을 다 줬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 내가 지낸 5년 동안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쳐? 그러자 엄마는 예전처럼 목에 핏대를 세워가며 저에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이년아,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훈계질이야? 아들내미한테 유산 주는 게 당연한 도리인 걸 몰라? 준자 이년이 지금 보니 돈 때문에 나한테 붙어있던 거구만. 야 이년아, 내가 아무리 네 덕을 봤다 해도 나 죽으면 제사 지내줄 사람은 사내인 네 오빠라고.
제사밥 먹으려면 당연히 네 오빠한테 내 재산을 넘겨주는 게 정상 아니냐? 엄마, 이제 건강해졌다고 다시 예전처럼 련소리 하면서 날 막대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래? 아이, 이 기집애가 또 까부네. 얘냐나, 너 아니었어도 나는 다 나을 수 있었어. 니니 뭐 대단한 거라 생각하나 본데. 원래 부모 간병은 계집년의 몫이라고. 엄마 참 대단한 사람이네. 그래, 오빠한테 재산 다 넘겨주고 혼자 잘 살아봐.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말고. 아직 안 갔니? 애냐나 니년 얼굴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꺼져. 아니다, 너같이 예미한테 소리 지르는 년은 매 좀 맞아야 해. 엄마는 저에게 기싸대기를 2대 날리면서 꺼지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눈에 불을 켜고 엄마의 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제가 알던 아주 못된 엄마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고 절대 바뀌지 않을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달 때려?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평생 진작 취급하더니 이젠 5년 동안 또 좀 받아준 나한테 손찌검까지 하는 거야. 나 못 참아.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야. 저는 하면 안 될 짓이지만 풀스윙으로 엄마의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엄마는 쌍욕을 실컷 하면서 저의 얼굴과 몸에 손찌검과 발개질을 하면서 내쫓았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하는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 남편과 딸에게 힘든 모습을 바치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이는 저에게 친정 식구들에 대한 미움을 버리고 어떠한 미움도 가지지 말라고 조언해줬습니다. 여보, 가족들을 미워하면 당신만 손해야. 그냥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마음속을 비워버려. 당신한테는 나랑 딸이 있잖아. 다 잊어버리고 우리 3사람만 잘 살면 돼.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지난 5년 동안 뼈 빠지게 간병한 게 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어. 그래도 잊어야 해. 당신이 식구들을 미워하면 속이 썩어가는 건 당신뿐이라고. 장모님과 형님을 봐봐. 아무렇지 않게 예전처럼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알겠어. 앞으로 친정 식구들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야. 독해지고 강해져서 그 인간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모른 척하고 살 거야. 그의 충고대로 가슴에서 친정 식구들을 아예 지워버리고 살았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 되는 건 정신과에 찾아가 상담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마음의 병을 씻어나갔어요. 그렇게 3년의 세월이 지나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역 번호를 보니 친정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충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어서 연락이 왔구나 생각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전화를 준 건 그 지역 경찰이었고 엄마가 길바닥에서 객사했다는 소식을 저에게 전했답니다. 저는 엄마를 마음에서 지워버린 줄 알았는데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자 눈물부터 쏟아지더군요. 그것이 저의 천성이라 그런가 봅니다. 외면하지 못하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어요. 남편과 딸아이는 저에게 힘이 되어주려고 같이 장례식을 따라와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마가 죽고 못 사는 오빠는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더군요. 개 같은 놈이 엄마가 돌아가셔도 슬픔 하나 느끼지 못하는 소시오피스가 확실해 보였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제 마음은 이제 용서도 원망도 아닌 무였습니다. 이제 엄마라는 존재를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거라 믿었어요. 저와 남편은 엄마의 집에 가서 유품을 정리했어요. 모두 가져다 버릴 거라서 트럭을 불렀답니다. 유품을 모두 치우고 엄마 집에서 나오는데 오빠가 나타나더군요. 엄마의 집 명의가 오빠로 되어 있으니 그걸 정리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집 팔려고 온 거야? 엄마 장례식장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니 돈 되는 일을 정리하려고 나타난 거니? 아이씨, 한국의 변호사한테 대신 팔아달라니까 본인이 꼭 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온 거야. 진짜 엄마를 뒷처리할 거면 제대로 하고 황천길 갈 것이지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하냐. 이 집 팔고 선산도 팔아야 해. 그거 정리하러 왔다. 이 짐승보다 못한 새끼? 엄마도 나쁜 사람이지만 넌 더 나빠. 이 소시오패스야. 부모가 죽었는데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아? 사람은 원래 다 죽어. 왜 호들갑을 떨고 그러니? 준우야, 집 정리하면서 엄마 보험증서 왔냐? 한국에 온 김에 다 해결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 미친 개자식아. 저는 참지 못하고 오빠의 얼굴에 싸대기를 갈겼습니다. 그러자 오빠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저의 얼굴에 주먹을 세게 꽂아버리더군요. 인연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등실로 보이나 인연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외교관 얼굴에 흠집을 낸 거야. 하찮은 년이라 때릴 가치도 없다 생각했는데 오늘은 좀 패줘야겠다. 오빠는 시계를 풀고 셔츠에 단추 2개를 풀더니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그 순간 화장실에 있던 남편이 튀어나와서 오빠의 무릎을 걷어찼습니다. 뭐야 이건, 매제 이 새끼가 겁대가 역시 윗사람을 때려? 윗사람 같은 소리 안 해. 이 쓰레기 소시오패스 후레자식아. 감히 내 아내 얼굴에 흠집을래? 너 오늘 목수의 주먹에 돼지게 쳐맞아봐라. 너같이 비실대는 놈은 한 트럭이 덤벼도 겁이 안 나. 그러셔. 무식하게 힘쓰대고 자랑하는구나. 이 무식하고 천박한 새끼. 오늘 니들 부부는 여기서 돼지일 줄 알아? 오빠가 남편에게 덤벼봤지만 힘에서 밀리는 건 당연하고 기술에서도 절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이가 한 손으로 오빠의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거실 벽으로 던져버렸답니다. 쾅 소리가 나면서 오빠는 바닥을 구르며 고통의 신음을 뱉어냈습니다. 으아, 이 무식한 새끼? 이제 시작이야. 어서 일어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줄까? 좋아. 인간의 뼈가 몇 개나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부러뜨려 줄게. 한번 느껴보라 이 개자식아. 그이는 오빠를 들어올려 다시 벽으로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사정없이 내리 찍었습니다. 너무 심하다 싶어서 제가 중간에 말릴 정도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어. 저건 사함새끼가 아니어서 큰일 내도 돼. 여보, 내가 저 자식 걱정해서 말리는 게 아니야. 당신이 저 자식 패준 대가로 큰일을 당할까봐 이러는 거라고. 당신까지 내 옆에 없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만하고 우리가 먼저 떠나자. 저놈이 앞으로 뭘 하고 살든 신경 쓰지 말고 버리자고. 이 개자식. 운이 억수로 좋네. 야, 소시오패스야. 너 운 좋은 줄 알아. 내 천사 같은 와이프가 네 목숨 살렸다. 네? 헤헤헤. 이 벌레 같은 년놈들이 아주 그냥 꼴값들을 하네. 야, 김준자. 네 남편이랑도 언젠간 내 손에 퇴진다. 알았냐? 그 자식의 말에 남편이 발로 그놈 면상에 사커킥을 날렸습니다. 거실부터 주방 끝까지 굴러가더군요. 그렇게 오빠는 기절하면서 주동아리를 닥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친정 식구들과는 완전히 끊게 되었죠. 엄마의 장례식을 치르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젠 아기는 더는 없으니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던 거죠. 2년 동안 남편과 딸애와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지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젠 더는 전화 받을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친정 오빠가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경찰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더니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저께 오빠분이 미국에서 잡혔습니다. 한인들 상대로 상습적인 추행을 하다가 고발을 당해서 범죄자 인도로 한국 경찰서에 잡혀왔습니다. 아, 그 자식이 그런 더러운 짓을 했어요? 그럼 법대로 강하게 처벌해 주세요. 제가 할 말은 이게 다입니다. 아니,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젯밤에 유치장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외교관을 할 수 없기도 하고 남아있는 가족이 없어서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그놈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이죠? 올케랑 조카가 있을 텐데요. 아, 모르셨군요. 올케 되는 사람은 바람나서 한국으로 와서 산 지 반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바람 피운 오빠의 아내에게 매를 맞다가 숨졌습니다. 그 일로 충격받은 조카분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됐고요. 이래저래 일이 많았는데 오빠분이 미국에서 그 짓거리를 하다가 잡혀왔는데 세상을 뜨고 말았네요. 김준자 씨가 절차대로 장례를 치렀으면 해서 연락드렸어요. 저더러 그 짐승놈의 장례를 치르라고요? 아니요. 그냥 화장해서 아무데나 뿌리라고 하세요. 저한테 오빠 같은 거 없으니까 알아서 처리하시라고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에서 기운이 생기더라고요. 그 짐승 마누라가 바람나고 가정이 파탄난 데다 범죄를 저지르고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는 잠시 동안 그 느낌을 즐기며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오빠의 전 재산을 받게 되었고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가지게 되었어요. 그 돈 중에는 엄마가 오빠에게 남겨준 유산 10억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족들에게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돈을 직접 쓰고 싶지 않아 남편과 딸애와 상의해서 모든 돈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식구가 돈이 없어서 허덕이는 것도 아니고 모두 직업도 있고 잘 살고 있으니 친정 식구들이 남겨준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었죠. 이것이 저의 마지막 복수였답니다. 지금 세월이 조금 지나 5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는데요. 딸아이가 어느새 결혼해서 손녀를 낳았답니다. 자식을 낳고 손녀까지 낳았는데도 돌아가신 엄마가 저에게 왜 그렇게 막대하고 미워했는지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완전히 틀린 사람이라 그런 거겠죠. 그리고 저에겐 다른 엄마가 곁에 계십니다. 남편의 고모님이자 한바집 사랑님이요. 수십 년간 저에게 이유 없이 사랑을 준 분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분 때문에 제가 상처를 씻을 수 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저는 어느 때보다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희망을 주는 댓글로 격려해 주시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글을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심심한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